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자, 2024년 9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좀 올랐는데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정말 한국 증시 외국인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량 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삼성전자가 안 좋았고, 막판에 지금 좀 반등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증시가 뭐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오늘 이제 해리스가 그 토론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그냥 바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죠. 해리스가 되면 2차 전지의 호재, 트럼프가 되면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제 급락한 2차 전지가 하루 만에 다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선거는 더 진행해 봐야 되고요. 다만 분명한 건 1차 이번에 TV 토론에서 일단 해리스가 승기는 잡았기 때문에 좀 유리해진 부분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또 내용들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좀 하려고요. 이제 오라클 실적이 되게 중요했어요. 오늘 이슈 중엔 오라클이 클라우드 회사거든요. 요거랑 BMW, 폭스바겐에 이어서 독일 제조업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한국 증시가 망가지고 있는 이유, 이게 지금 텔레그램에 돌고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10월 10일 공개 그대로 합니다, 예정대로. 중국의 바이오 드론, 뭐 어제 생물보안법 이제 하원 통과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드론 보안부터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월병도 마오타이도 안 팔린다. 중국의 소비 둔화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 폴더블 폰 준비하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협력사들 모아놓고 언급을 실제 했나봐요. 그러니까 애플이 아마 폴더블 폰 하는 거는 이제 좀 확실해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기가 바다 위에 등 부유식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다음 달에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입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아봐, 그게 유럽의 미래다. 비만 치료제, 의료 AI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내용들이 있고요. 생물보안법 이제 하원 통과됐고, 8월 대만 IT 매출,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미국 마감 시장인데, 그 다우가 좀 빠졌지만 나스닥 올랐고요. 미국 증시는 기술주는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금융주하고 에너지주가 좀 오늘 안 좋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이제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미국은 기술주가 안 빠졌다는 건 상당 의미가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라클 실적이거든요. 정말 꾸준하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1분기 매출, 영업이익 다 증가했고,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21% 증가했습니다. 사프라가츠 CEO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큰 사업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그 아마존의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랑 또 멀티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레리 앨리슨 이제 오라클 회장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AI 수익화 언제 하냐. 사람들은 AI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AI만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 별도로 다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겠냐. 당황스러운 질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AI 투자 그럼 지속되냐. 그러니까
그 AI 이쪽 진짜 기업형 시장에 제대로 된 모델을 출시하려면 진입 가격이 일단은 한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돈 130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약 1,000억 달러. 이 게임을 하려면 4, 5년에 걸쳐 투자해야 되는 돈이다. 더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아니 130조를 어떤 기업이 투자할 수 있어요? 저는 삼성도 쉽지 않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해야 되니까. 그 사실상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돈이고 그냥 미국의 빅테크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할 거란 얘기죠. 둔화나 변화는 없다. 계속 커진다. 이런 내용이고 AI 언어 훈련, 그러니까 훈련하죠. 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거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학습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끝나고 추론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많은데 그냥 둘 다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비유를 되게 잘해준 게 4년 동안 대학에서 교육받고 만약에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을 갔을 때 그러면 훈련 안 할 거냐 추론만 할 거냐 직장에서 그냥 문제만 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공부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끝이 없죠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AI도 그렇게 본다면 언어 훈련 끝난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냥 이 경쟁은 영원히 이어진대요. 그래서 헬스케어 사진만 봐도 이게 암을 발견하는 모델이 있고 혈액 검사 통해서 찾는 모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는 모델들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도 계속 이어진다. 당신의 시야가 5년, 10년 앞 정도만 본다면 이제 모든 훈련을 끝냈고 추론만 하면 된다라고 걱정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좀 멀리 보면 어쨌든 추론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죠. 162개 데이터 센터, 전 세계 1,000개나 2,000개의 데이터 센터를 갖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레리 앨리슨 회장의 이제 발언을 이제 평가한 내용인데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는 도입 초기고 비즈니스는 여전히 1,000억 달러 이상의 속도로 가속 중이고 대만의 TSMC도 긍정적인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성장했어요. 7월보단 줄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반도체에 긍정적인데 왜 삼성전자 이 모양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AI에서 이제 중요한 게 서버 클라우드 쪽인데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메모리 반도체 비싼 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핵심인데 그 좋은 거는 반영을 안 합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나 좀 답답한 지금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는 급락했고요. 21년 12월 이후 최저치고 오펙이 수요 전망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펙 플러스가 감산 줄이려고 했는데 그거 안 줄이고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디플레가 큽니다. 원유 수입량이 감소했고요. 올해 8월까지 그 수입량은 21년과 22년 이때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이때랑 비슷하고 중국의 이제 원유를 이용해서 제품 만드는 건데 이것도 3.2% 하락. 이 얘기는 뭐죠? 공통적으로 중국 내수 수요가 안 좋다. 이거를 나타냅니다. 저런 수치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BMW가 지난주에 한번 폭스바겐 말씀드렸죠.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이제 구조한다. 왜? 중국 때문에. 지금 BMW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률 낮췄어요. 8에서 10%에서 6에서 7%. 판매량도 기존 소폭 증가에서 소폭 감소로 낮췄습니다. 주가 2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고 여기 시티증권에서는 중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BMW는 중국에 한 29% 노출돼 있어요. 제가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노출돼 있고 하반기 회복 기대치가 다소 낙관적이니까 BMW에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현대차는 기회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현대차는 중국 비중도 거의 없고 중국과 경쟁할 이유도 없고 미국 같은 데선 지금 잘하고 있고 이런 걸 본다면 현대차는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은 그냥 다 같이 빠져버렸죠. 근데 어쨌든 BMW도 지금 위기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중국 비중이 높고 중국 사람들이 소비 많이 했는 특히 명품 브랜드들이 지금 다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를 안 하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 특징주는 이제 그 엑스모 에너지 좀 빠졌고요. BMW 11% 폭락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3.4, 포드, GM 다 빠졌습니다. 예. 테슬라만 올랐어요. 의견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라클은 클라우드 매출 호조 때문에 11% 급등했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대부분 올랐는데 애플은 조금 빠졌습니다. 애플은 이제 아이폰이 새로운 건 사실 없었죠. 엔비디아 올랐고 JP모건 같은 금융주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나 주요 이슈들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한국 주식시장이 망하고 있는 이유 1. 금투세 우려, 그 다음에 오너 체제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주주환원 약하죠. 예. 기업 거버넌스 상법 개정해야죠. 비합리적 정보 규제, 이것도 비합리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 뭐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랑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단타 테마주 위주로 지금도 그렇죠. 거의 뭐 하루짜리죠, 하루짜리. 테마 유행 끝나면 주가가 급락해 버리고, 배당 소득 종합과세 저거 분리과세 좀 해줘야 되는데 종합과세 하고 있고, 상속세도 주가 하락이 좀 유리하죠. 상속세 내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적게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 대주주들이 주가 관리 이제 올라가봐야 세금만 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답답한 이슈고, 자사주 소각 안 하고 메인만 해서 가져 있고, 자사주를 소각해야죠. 고령화, 내수부진, 경기 민감주 성격이고, 강남 부동산 불패. 예. 어쨌든 부동산은 패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또 신고가 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공모주는 나락가고 있고, 예. 시총은 커지는데 지수는 안 올라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 재상장 이런 게 많죠. LG엔솔이 제일 대표적 사례였고요. 그리고 그룹 규모 대비 과다 상장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HD, HLB, 지주사 더블 카운팅. 그러니까 지주사는 지금 자회사들로 같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상장 후 주가 방치 시 상패 규정이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M&A 시 소액주주 동반 매수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M&A 시에 뭐 이런 부분도 약간, 예, 부정적이고, 적대적 M&A가 비활성화되는 거, 이런 부분도, 예, 한국 증시가 못 오르는 이유다. 예. 이게 뭐 모든 게 뭐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금투세도 폐지해야 돼요. 이 두 개를 어쨌든 같이 풀어내야 됩니다. 상법 개정, 예. 주주 가치를 위해서 이사들이, 예, 성실히 일을 해야 된다. 지금 회사를 위해서라고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금투세 우려도 지금 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네, 분위기가 바뀌겠죠. 네, 근데 저런 얘기들은 뭐 예전부터 나왔지만 바뀐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상황이죠. 네. 자, 테슬라 로보택스는 그대로 공개됩니다. 10월 10일. 중국 바이오 드론 이거 이제 규제한다고 합니다. 어제 하원 생물보안법에서 이제 26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 10개가 중국 견제법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겠다. 이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이제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이제 미국 기업과 개인에 관한 민감한 데이터 유출을 막겠다는 목적을 내세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데 자꾸 이제 미국인들의 데이터 넘어간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BGI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 데이터 수집인데, 미국 회사들 거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우시바이오는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 유전자 검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배터리 의존도는 어쨌든 좀 감소, 예, 그 하는 법안이 어쨌든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2027년 10월부터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TL, BYD, MBJ 에너지, EV 에너지, 고션 하이테크, 하이티움 에너지, 여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죠. 이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목했고, 한마디로 중국은 적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10월부터는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쓸 돈은 없다. 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중국 드론 대응법도 DJI 여기 드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 촬영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거 아니냐. 드론으로 찍어서 중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중국 드론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무 알리 같은 경우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뭐 어쨌든 서로 간에 좀 이런 불편한 이슈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월병도 마이타요도 안 팔린대요. 중국의 월병 생산량과 매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3조 7,800억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작년보다 10% 줄어든 거죠. 고급 백주 마오타이도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력 제품 페이텐 납병 도매가는 44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지난해보다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주류 취급 상인분들이 하는 얘기는 중추절 백주 시장이 10년 만에 제일 차갑다. 그 다음 명품 브랜드죠. 그래서 티파니 앤코 상하이 매장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포르쉐도 상반기 인도량이 마이너스 33%. 중국 부자들이 부동산 위기에 영향받고 있다. 포르쉐, LVMH, 미국,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죠. 여기가 안 돼요 지금 판매가. 고가 제품들은. 뉴욕타임스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나아졌는지 물어봤대요. 부유해졌다는 평가가 2014년도에는 77%였는데 작년에 39%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40년 전 개방 이래 경험한 적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좀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상반기 폐업 식당 건수도 되게 많았고요.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중국은 지금 어쨌든 총체적 난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나면 버틸 재간이 있을 텐데 내수가 전혀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쨌든 이제 내수보다는 뭐 거기 IT나 이런 제조업 투자에 너무 적극적이죠. 그래서 일단 내수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삼성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삼성이 아니라 애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에. 그래서 협력사 이제 첫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인 데서. 그래서 베트남에서 협력회사 협의회 일부 고위 관계자들 소집해서 26, 27년 공급 목표로 애플 폴더블 사업을 준비하라 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커버 윈도우, 힌지, 블랙피딜 같은 이제 새로운 소재들이 좀 쓰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블랙피딜 같은 경우는 저기 덕산 네오록스 주가가 엄청 빠져 있는데 힌지는 뭐 KH 바텍이나 같은 기업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이 공급할지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애플양 폴더블 개발에는 저런 이제 부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인데 한번 그걸 만들어 봤어요. 이제 기사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고 PPT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인데 뭐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게 한번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보시면 울산 앞바다 60km 지역에다가 이제 국산화를 좀 해가지고 이제 583만 가구에 1년 내내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울산시 전체 전력 사용량을 충당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환경평가가 다 끝나서 요거 이제 입찰 받고 이제 승인을 이제 사업권을 부여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천, 서남권, 신안, 울산인데 4개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가 부유식 있죠. 바다에 떠다니는. 그래서 총 24조 원 규모로 해서 아마 26년까지 앞으로도 올해 10월에 하고 내년에 하고 26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속 프로젝트 입찰을 받을 것 같고 요 5개라고 합니다. 해우리, 귀신고래, 문무바람, 그 다음에 반딧불이,
이스트 블루 파워 여기가 이제 5개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부유식 해상풍력 보시면 예전에 우리 풍력 공부할 때 배웠던 거죠. 이게 바지형, 세미, 뭐 관절식, 원통형, 인장각형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얇고 넓은 갑판 위에 풍력 발전기 설치한 거고 파도가 잔잔한 지역에 하는 거고요. 반잠수식 같은 경우는 3개에서 5개 이제 원통을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절식은 원통형 구조물을 관전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위에 설치하는데 뭐 유지 보수가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원통형 이제 원통 하나죠. 깊은 수심에 이건 한다고 합니다. 인장각형은 반잠수식 부유체 중앙에다가 기둥을 연결하고 발전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종류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부유식 어쨌든 해상풍력은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저 밑에 이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굳건하게 고정되기보다는 배처럼 둥둥 떠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게 거센 비바람에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대단지 조성 가능하고 어장도 파괴하는 게 좀 제한적이고요. 다만 좀 전력 생산 단가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을 저리 스코틀랜드 지역에 지금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30메가와트 단일 아까 원통형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무려 근데 63빌딩 정도 돼요. 그 정도로 크고 뭐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영국도 있고 뭐 노르웨이가 제일 유명한 에키노르라는 이제 회사가 좀 적극적이고 영국은 2030년까지 50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에키노르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하이윈드 탄펜이라고 하는데 노르웨이 연안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원전 외에 205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을 그중에 절반을 부유식으로 한 20기가와트 건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인장각 방식을 좀 쓴다고 하네요. 일본도 2026년 1월 목표로 16.8기가와트 부유식 해상 풍력. 그래서 세계 풍력 에너지 위원회에서 2032년까지 26.2기가와트의 부유식 해상 풍력 설치 전망한다. 전체 풍력에는 6% 정도 되는 규모지만 어쨌든 이제 부유식 쪽도 커지니까 해상 풍력하면 이제 이런 부유식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당연히 SK 오션 플랜트죠. 왜냐하면 26년도에 고성 지역에 그 플랜트 이제 야드라 그러죠. 짓는 그게 이제 완공이 되니까 그때 아마 그 가동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업데이트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대표적으로 SK 오션 플랜트 뭐 CS 윈드도 있을 거고. 또 대웅 같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풍력 시장도 골고루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뭐 무조건 뭐 태양광만 되고 풍력만 되고 원자력만 되고 LNG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풍력도 뭐 사실 트럼프가 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아시아 경제죠. 아시아 경제 이제 신문 기사가 있었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여기 이슈는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고서는 사실 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있었는데 내용도 좀 많고 해서 못했던 거 한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유진투자의 이정훈 양승훈 연구원님이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보고서예요. 뭐냐면 유럽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로 세계화는 오히려 후퇴했고 브렉시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또 약간 후퇴가 있고요. 극우 포퓰리즘 요즘에 유럽에서도 프랑스도 그렇고 극우 정당이 우세하죠. 그래서 유럽의 내셔널리스트 정치인들 프랑스의 마린 르펜,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뭐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까지 내셔널리스트 이제 민족주의자라고 하죠. 맞나요? 내셔널리스트니까.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대체로 이제 이들의 특징은 세계화나 자유무역에 비판적이죠.
EU 통합과 난민 문제 판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 정통 보수는 자유무역과 시장 경쟁 체제를 지지하고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데 극우는 반대죠. 근데 핵심은 이렇게 된 이유가요. 경제가 지금 엉망이에요. 유럽도 안 좋아요. 2010년대 금위랑 재정위기를 2번 겪었고 거기다가 정치 세력들이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해법이. 예. 그래서 극우 포퓰리즘이 이제 득세하는데 보호무역주의 탈세계화를 더 부추기는 결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5월달 인터뷰에서 유럽이 안보, 경제, 정치 모두 위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미국이 안보 책임져 주지 않을 거고 과잉 규제 문제, 기술력도 부족하고 극우 세력의 부상은 민주주의 위기를 나타낸다. 독일은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BMW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은 한 단계 더 레벨업.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보다 지금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게 에너지 위기만 때문은 아니다. 독일이 뭐 러시아에서 가스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유로존의 투자 비중은 미국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한데 유로존도 절대 적게 투자를 안 한대요. 근데 문제는 혁신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연구개발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신사업 투자가 부족했다. 혁신은 좋고 명품만 있다. 그래서 유럽 보면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 중에 미국이 161개인데 유럽은 18개밖에 없고요. 영국과 스위스 제외하면 11개. 그 중에 절반은 명품 기업이에요. 예. 명품이 혁신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폭스바겐은 공장 폐쇄까지 높은 세율과 과잉 규제 이것도 지속되고 있고 또 국방비도 계속 지출해야 돼요. 예,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근데 전쟁은 결국엔 끝나겠지만 러시아는 반드시 쳐들어올 걸로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또 전쟁을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재건하는데 6에서 10년 그러면 유럽은 5년에서 9년 이내에 전투 준비를 또 끝내야 된다. 유럽은 전쟁으로 엄청난 무기 손실을 봤대요. 동유럽 주요 국가의 전쟁 전후 무기수가 탱크가 43% 줄었고요. 장갑차, 자주포 이걸 채워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의 다음 목적지는 폴란드랑 리투아니아를 많이 꼽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뭐 폴란드 다 우리나라 지금 무기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발주가 필요한 거는 전차가 무려 2,500에서 6,400대 장갑차. 이걸 뭐 유럽이 다 가져가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무기도 일부 쓰겠죠. 그래서 이건 지상 장비에 한정된 거고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그러니까 방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럽 시장이 전 세계 한 15%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수주 가능성 높은 지역이 40조. 예, 동남아, 남미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장에 우리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예, 방산업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을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유럽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제조업도 힘들고 뭐 지금 굉장히 지금 예, 어려움에 봉착해 거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근데 돈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유럽의 위기는 한국한테는 일부 기회도 돼요. 왜냐하면 뭐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이 BMW나 만약에 폭스바겐 휘청이면 현대차가 휘청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이제 모두가 기다린 마법의 약이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비만은 이제 제2형 당뇨 이게 질병으로 인정을 했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비만 환자가 거의 40% 육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의 80에서 90% 제2형 여기가 비만을 겪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020년 글로벌 전체 성인 중에 뭐 비만뿐만이 아니라 과체중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합쳤더니 42%. 근데 이제 2035년에는 54%까지 늘어나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비만 환자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하루에 한 번만 맞는 리라글루타이드 이게 싹센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 전에는 식욕 억제제, 그 전에도 비만 치료제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았죠.
삭센다는 GLP-1 이제 관련된 치료제인데 이건 식사 후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분비가 돼야 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 역할을 하는 건데 혈당을 떨어뜨려서 포만감을 불러일으켜요. 저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우리 먹으면 그러니까 배부르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GLP-1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 GLP-1 유사체라 그래요. 저런 비슷한 거를 이제 몸에다 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그래서 인슐린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고 근데 당뇨라는 게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잘 안 되거나 아예 선천적으로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당뇨가 이제 생기는 건데 또 그거랑 더불어서 인슐린 분비를 그 글루카곤 이 글루카곤은 또 혈당을 높여요. 혈당을 높이면 자꾸 먹게 되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다. 그게 바로 이제 삭센다라는 거죠. 나왔던 게. 그래서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뇌의 식욕 조절, 중추작용을 통해서 포만감을 유도하는 건데 예, 삭센다로 인해서 9.2% 체중 감소 효과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이거보다 뛰어난 걸 이제 내놨죠. 예. 방광기를 연장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저건 매일 맞아야 돼요. 근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체중 감소도 14.9로 더 효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매출이 막 조 단위로 넘어섰고 그래서 일라이릴리도 경쟁 제품 마운자로를 내놨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에서 적응증이 확대돼요. 당뇨, 비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심혈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면 사실 이게 축적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또 GLP-1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비만만이 아니라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니까 근데 또 공급은 부족해요. 네. 이 펩타이드로 이제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진입 장벽이 높아서 공급이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GLP-1 작용제는 펩타이드 합성통이 제조를 하는데 펩타이드는 20에서 50개 아미노산의 짧은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네. 근데 이거를 그 합성을 하려면 굉장히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생산에도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만드는 업체는 제한적이다. 네. 노보노디스크는 24년 2월에 추가 생산 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카탈란트의 제조 시설을 인수해 버렸고요. 예. 카탈란트는 원래 노보노디스크 CMO 파트너사인데 아예 인수를 해버린 거죠. 일라이릴리는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제조 시설을 확장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문제예요. 지금 비만 치료제는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방광기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야 치료제를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이면 더 좋겠죠. 이 소비자 입장에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방광기를 늘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 펩트론과 인벤티즈랩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펩트론이 그 지속형 주사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스마트 디포라고 하는데 예, 초음파 분무 건조를 이용해서 예, 요거를 이제 뭐 캡슐화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2중, 3중 작용제도 있어요. GLP-1은 원에 GIP랑 GCG를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3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GIP는 K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대요. GCG는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데 혈당을 상승시키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글루카곤은 어쨌든 고혈당 유발 작용에도 지질 대사와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서 음식 섭취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대요. 네. 그래서 글루카곤이 간에서 지방 분해를 또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섞으면 더 효능이 좋다. 네. 이렇게 좀 해서 3중 작용제라고 합니다. 이걸 하는 회사가 한미약품이에요. 세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24년 그래서 상반기부터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전임상에서 임상 1상 들어가기 전에 전임상에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 높은 효과를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1상, 2상, 3상으로 잘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아직은 이제 임상 1상 단계니까 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일단 제가 한미약품만 좀 요약을 해봤는데 에피노펙 그튜다이드 요게 GLP-1과 글루카곤을 동시에 작용시켜서 인슐린 분비와 에너지 소비, 지방분해 증가를 유도하는 제품이다. 원래 2015년에 얀센의 기술 수출했다가 반환당했어요. 그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미달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MSD에 다시 기술 수출해서 이제 지방 간염 치료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 이상에서 간 지방이 72.7% 감소했대요. 굉장히 이제 높은 효능을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임상 2비상 진행 중인데 글로벌 임상 사이트를 더 늘려서 계속 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된다면 상당히 성과 있죠. 그러니까 실패할 뻔했던 건데 다시 MSD에 기술 추출해서 지금 임상은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HM1521 이게 좀 용어가 어렵죠. 근데 요거는 3중 작용제 아까 말씀드린 지방간 염증 섬유화를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랩스 커버린 뭐냐면 약효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그러면 주 한 번만 맞아도 되겠죠. 한미약품이 그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2비상 진행 중에 있고, 네. 또 비만 치료제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젯바운드 대비해서 더 많은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다. 네. 요게 이제 3중 작용제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모델에서도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여줬다. 네. 그리고 2021년에 사노피로부터 사노피에다가 기술 수출했다가 다시 반환된 그게 에페겔레나타이드인데 요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 26년에 끝납니다. 그럼 이제 한국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나 대사 이상, 지방간 이런 걸로 지금 해가지고 한미약품이 2-3년 안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관심을 좀 기울여 볼 만하다. 그 이유가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가 아니고 2-3년 정도. 비만 치료제 26년, 또 저 아까 3종 치료제, 지방 간염 이런 것들이 지금 임상 중에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더 검증되고 이러려면 2-3년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한번 이 시장 자체는 커지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료 AI는 NH투자증권의 한승현 연구원님이 이제 루닛 어제 급등했죠.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루슈 세계적인 이제 진단 기업이죠. 여기에 여기 플랫폼 이름이 나비피 이게 뭐죠? 이름이 제가 이름이 헷갈리는데 예, 나비파이 예, 여기에 네비파이라고 해요. 네비파이에 이제 그 AI 알고리즘을 통합하는 이게 플랫폼인데 여기에 루닛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파트너사들이 많은데 상장사로는 이제 루닛이 유일한 거죠. 루닛의 스코프 PDL1 알고리즘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네비파이가 만약에 저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건당 300에서 500달러 가요. 300달러, 500달러라고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65만 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루닛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미국 시작으로 점차 국가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장 뭐 실적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저 빅파마의 글로벌 뭐 최대 기업 중에 하나죠. 헬스케어. 여기에 공급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뷰노는 딥카스, 연내 국내 대형 병원 두고 청구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병원 총 150개 목표로 하고 있고 FDA 최종 승인 지금 연내에 기대하고 있어요. 저게 좀 된다면 상당 의미 있죠. 그러니까 심정지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야 돼요. 무조건 미국 시장을 열어 제껴야 됩니다. 그래야 밸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미래에셋증권의 박선영, 김충현 연구원님도 루니스코프 PDL론 이게 폐암 세포 조직에서 종양 비율 점수를 AI로 분석해서 이거를 정량화해서 판독하는 거. 이게 폐암이니 아니니 이제 그런 것들을 판독하는 솔루션인데 네비파이 아까 있죠. 예, 로슈에 네비파이가 비소세포 폐암 분석할 때 이걸 쓰면 이제 루닛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디카랩스 통해서만 유통을 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요게 로슈 진단의 네비파이 플랫폼에 장착이 되면 더 확대가 되는 거다. 유통망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슈는 지난해 3월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 루닛에서 제공하는 이거랑 같이 하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루닛이 이 계약을 맺은 건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물보안법이 이제 하원 통과했죠. 그래서 IBK 이건재 연구원님이 미국의 124개 그 바이오 제약 기업 중에서 79%가 중국 기반의 CDMO, CMO와 최소 1개의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4% 기업은 전임상 및 임상 서비스 위해서 중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과 거래하고 있다는 건 뭐 분명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의 5개 기업과 이제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 우시바이오가 참 무서운 회사죠. CRO 임상시험 이제 대행해주고 CDMO 그 다음에 바이오 위탁 생산을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CMO는 위탁만 하는 거죠. 이 세 개를 다 해요.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이 2위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게 성장한 기업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상 다 끝나고 신약 개발해서 FDA 승인 받은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해주거든요. 근데 우시바이오는 개발부터 시작해요. 소형 바이오 리액터를 갖고 있어서 그게 삼성보다 어쨌든 좀 다른 점인데 우시바이오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삼성바이오는 이미 이제 임상이 끝난 것들 위주로 약간 사업 모델이 다르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시바이오가 이제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과는. 생물보안법 하지 말라는 얘기죠. 론자가 1위, 우시바이오가 2위, 카탈란트. 아까 이게 카탈란트가 뭐였죠? 비만 치료제 관련된 CMO. 그 다음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여기서 우시가 빠지게 되면 한국 기업이나 다른 경쟁사가 수혜를 받겠죠. 8월 대만 IT 매출은 괜찮다고 합니다. 모두가 우려를 해요. 막 요새 IT가 안 좋으니까. 근데 ASPD 매출도 178%, 서버형 칩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와 PC, ODM, PC도 성장하고 있대요. 오히려 수요처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요 감소까지는 아직 안 보인다. 이런 내용이고, 대만 밸류체인도 실적 좋다. 그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서버 대행업체, 델도 AI만이 아니, AI면 좋은 게 아니라 일반 서버도 괜찮대요.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지? 오늘도 막 그냥 두들겨 패니까. 근데 이거 같아요. 지금 파운드리 월별 매출액은 거의 역대 최고인데 기울기가 줄죠. 이 성장률이.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장이 이렇게 성장률 나올까? 이걸 의심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건 아는데 기울기 꺾이는 거 아니냐. 삼성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업체 월별 매출액 증가율 꺾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야 이거 이제 사이클 끝났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너무 평가절하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답답한데 지금 8월 데이터만 봐면 나쁠 건 없는데 기울기 둔화에 대한 우려죠. 우려. 메리츠 양승수 연구원님도 걱정은 기우다.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소진 중이지만 큰 줄기는 이제 초입이다. TSMC 처음으로 AI 반도체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대요. 대만의 MLCC 업체 야게와 왈신도 AI 수요 증가. 다만 일반 IT가 좀 꺾이고 있다. 이런 건 좀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대만의 플립칩 비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의 경쟁사들이죠. 매출액 반등하고 있고요. 아이폰 성수 기업과 메모리형 기판, 첨단 패키징, AI PC 주문 증가.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괜찮은데 주가만 안 돼요. 왜?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반영하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님은 창조경제 10년차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주도주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데에서 매출 성장이 나오는 회사들이 좀 높지 않겠냐, 그런 좀 내용인데, 그런 회사들로 이제 업종으로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이런 걸 좀 꼽아주셨고, 이들이 주도주가 될 산업재는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그런 이제 방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꼽아주셨는데, 결국 핵심은 꼭 이런 업종도 업종이지만 결국 매출 성장 나오고 이익률이 좋아야 돼요. 그런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매출 성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매출도 성장해야 되지만 영업이익이죠. 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AI는 매출 성장 나오거든요. 근데 이익이 안 나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느 시점에 이익이 나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요? 미국이? 지금 걱정할 건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중국이다. 맞는 얘기죠. 미국은 경기 침체 아니죠, 아직은. 근데 유럽과 중국이 좀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 또 박상현 이승재 연구원님도 유가 급락했잖아요.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안 좋아서 유가 급락한 거예요. 거기에 금리까지 떨어져요. 이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반영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긍정적인 건 뭐죠? 유가와 금리는 비용이니까 이들이 떨어지면 결국엔 나중에 좋아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원유 다 비용이거든요. 금리 비용입니다. 예. 근데 이들이 떨어지면 결국 시차적으로 비용 감소가 오고 소비가 회복되죠. 다만 중국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이 빨리 물가 하락 리스크를 탈출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저는 유가 급락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금리까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장을 너무 걱정하진 않아요. 다만 금투세나 이런 우리나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한국 증시가 못 오른 이유, 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유가와 금리 하락은 뭐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요. 어제 네이버는 이제 여기 리더분들, 임원분들 두 분이 1억 정도 샀고요. CJ 프레시웨이는 여기 대표이사랑 상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 샀고, 삼성전자도 요새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여기 노태문 사장님이 4억 가까이 샀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그 최준철 대표가 있는 VIP 자산운용 있죠. 예, 거기 144만 주 장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분은 더 늘렸고요.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죠. 여기도 지분을 이렇게 늘렸으니까, 그런 공시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공시로는 하나엔진이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고,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 SDI 쪽으로는 평강필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평강필름이 LCD에 주로 들어가요. 이 디스플레이 쪽. 그 사업을 정리하는 거죠. 중국 회사에 지분 다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주 사업장까지 1조가 넘어서 현금화해서 그 돈으로 뭐 배터리나 더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왜 중국에 넘기냐면, 이걸 사갈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LCD는. 그잖아요. 뭐 어느 나라가 이걸 사가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도 광저우 쪽 중국 쪽에 넘기죠. 그러니까 LCD는 뭐 결국 중국이 다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HMM이 그 장내 사업 계획 공시했는데, 이게 핵심은 요거예요. 컨테이너선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130척. 지금 2026년까지 발주해서 인도받을 거 합치면 71척이에요. 59척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HMM이 발주를 해요. 59척을 어디다 발주할까요? 우리나라 기업한테 발주하겠죠. 친환경 선박으로 할 겁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컨테이너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조선 사이클은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 친환경 사이클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HMM이 장내 사업 계획을 아예 발표해버린 거예요. 우리 친환경 선박으로 하겠다. 벌크선은 아니더라도 저거를 중국에 발주할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한국에 발주해줘야죠. 할 거라면. 다만 HBM 주주분들한테는 이게 꼭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저 돈 있으면 차라리 주주환원이 나오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HMM 주주분들 입장에선 또 저거 환원 좀 해주지. 이게 좀 아쉬울 수 있고, 그러나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한테 또 상당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좀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뭐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또 공시가 나왔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서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오늘 좀 아쉽게 코스닥 급등하다 좀 아쉽게 끝났고, 코스피는 급락하다가 또 막판에 조금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들었던 게요. 이제 외국인들이 1조를 팔아버렸어요.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냐면은 이제 삼성전자죠. 그래서 오늘만 전기전자를 8천억 팔아버렸고요. 자동차하고 같이 묶어서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무식할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올해 상반기까지 24주 사다가 그냥 돌변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량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 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오늘 유리기판 쪽이 좀 급등했고요. SKC, 뭐 기가비스, JNTC까지 다 일제히 급등했고, 2차 전지는 뭐 아시겠지만 해리스가 이번에 이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V토론 1차 TV토론 승자가 대통령 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배터리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좀 기대감. 또 ESS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쪽이죠.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리튬주들, 또 의료 AI도 오늘 일제히 대부분 또 동반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풍력주도 그러면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CS 베어링이 막 20% 오르고, 오션 플랜트, CS 윈드까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실 건 뭐죠? 만약에 해리스가 지는 쪽으로 또 바뀌면 또 급나갈 거예요. 예.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휩쓸리지 마세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번 TV 토론 결과는 해리스한테 유리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 가수가 해리스를 지지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그래서 오늘 바로 하루 만에 급반등. 그러니까 친환경의 날이에요. 그냥 오늘은 이 대선 결과 때문에. 대선 결과는 아닌데 TV 토론 결과 때문에. 그래서 SKC도 급등했고, 전선주는 오랜만에 반등했고요. 보안주, 리비안 관련주, 또 IT 대표주. 다만 오늘 삼성전자는 좀 아쉬웠다. 하이닉스는 또 올라왔고요. 편의점 회사들도 일부 올라왔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급등한 업종도 상당히 많아요. 시장이 오늘 상승한 업종이 근데 오후에 하락 종목이 더 많긴 많았네요. 그게 좀 아쉽네요. 오전에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 플렉서블 OLED는 뭐 아까 이제 그 삼성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폴더블 폰 준비하자 이런 이제 내용을 뭐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을 일부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과할 정도의 하락은 좀 그동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엔터주 오늘 좀 좋았고요. 하이브, JYP 반등했고, 의료기기도 좀 괜찮았습니다. HBM 일부 관련주도 모처럼 반등했는데 아직은 뭐 반등폭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빠진 거는 그동안 많이 오른 미국의 JP모건이 오늘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가 좀 급락했고, 그 다음에 마리화나 관련주,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쪽이 왜 빠지냐면 트럼프는 전쟁을 바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건 테마주들이 올랐다가 이제 오늘은 반대가 되니까 트럼프가 이거 지는 건가? 그래서 이제 빠졌고, 드론 관련주는 이제 어제 올랐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요. 백화점 관련주, 반도체 대표주, 방산주도 오늘 조금 일부 빠진 것도 있고, 근데 LIG 넥슨은 또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 기업, 뭐 내린 기업, 뭐 트럼프냐, 뭐 해리스 따르냐 따라서 좀 등락은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한 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이 언제 끝날까요? 저도 진짜 계속 한숨만 나오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은 뭐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현대차, 근데 현대차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BMW 안 좋다고, 중국 때문에 안 좋은 건데 현대차랑은 약간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냥 전 세계 자동차에서는 다 빠졌어요. 사실 토요타도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는 오늘 좋았습니다. 오른 거는 다 이제 해리스 약간 수혜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좀 빠졌어요. SK 바이오팜도 오전 분위기는 좋았는데 오후에는 좀 아까 유한양행도 좀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그래서 오후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이오 쪽도 약간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GS도 좀 빠졌고, 정유주 좀 빠졌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좋았고, 실리콘2 같은 이제 화장품 회사들은 많이 올랐죠. 좀 빠졌고, 그리고 원익 IPS가 오늘은 좀 빠졌고요. ST팜도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로 올랐지만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마 리서치도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아침엔 막 급등했었거든요. 그리고 유리기판 쪽 좋았고요. 덕산 네오록스는 그 폴더블폰 수혜주인데 그냥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국적 약간 올랐고 카페24 좀 빠졌고요. 에코프로 HN, WCP 2차전지 이쪽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뭐 친환경 주들이 다 압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 일부 유한양의 우선주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 거기에 그 밸류업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는 드론 쪽이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진단 쪽하고 유리기판 쪽 친환경주들이 상위권에 포진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진 쪽은 마리화나 쪽 좀 빠졌고요. 반도체 원익IPS 좀 일부 빠졌고 화장품 회사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CDMO 이런 쪽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스케어는 조금 약간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있네요. 여기 진성준 어쨌든 뭐 이외 어찌됐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이제 줄기차게 지금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소영 의원 아시죠? 어제 3%에 나오셨는데 정말 말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투세 지금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고 진성준 의원은 그냥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포장 도로인데 여기에 세금 매기겠다. 요게 이소영 의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하면 안 된다. 근데 진성준 의원은 비포장 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상법 개정 해야죠, 당연히. 여기 뭐 이 말은 맞아요. 이거는 되게 말씀 잘하셨네요. 상법 개정. 전적으로 공감한다. 근데 금투세를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근데 이게 왜 계속 지금 금투세를 하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편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건 맞아요. 근데 왜 비포장 도로에 왜 세금 매기냐 이거죠. 비포장 도로에 톨게이트 설치해서 돈 받겠다는 건데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에 톨게이트에 우리가 통행세 받죠. 일반 국도나 지금 비포장 도로에 우리가 그 톨게이트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진성준 의원이 아마 이분이 블로그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너무나 그냥 세금을 매겨야 된다. 돈은 벌었으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이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매길 환경이 아닙니다. 그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런 걸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미국처럼 주주환원도 하고 저도 아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것들이 잘못된 소액주주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걸 먼저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4천 5천 가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게 만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체력도 안 좋고 이런 거 본인도 알고 계시네요. 체력이 좋지 않은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좀 그 금투세 폐지에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이소영 의원님이 3프로 TV에 나오셔서 인터뷰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금투세할 환경은 저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좀 힘든 장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